첫 번째 변화하는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표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보셨어야 합니다. 자, 이게 2023년 6월이니까 발표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라는 중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많은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킬러 문항 사례 그리고 특징을 다 같이 정리를 해놓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바로 공식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러한 게 앞으로 수능에서 빠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방향으로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자료는 꼭 한번 살펴보시되 아이가 직접 문항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수능의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정말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공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못 풀겠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문항들을 앞으로의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즉 정석풀이가 통하지 않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앞으로 수능에서 빠지게 되었냐면은 일단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말 해설서를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내용은 앞으로 출제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영어 문장, 특히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빈칸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빈칸 문중의 구조가 너무 길고 복잡해버리면은 우리 학생들은 빈칸에 대한 답도 찾아야 하는데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자, 생소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의미가 아니라 전문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출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 문제에서 어떤 소재를 다룬 지문이 있었냐면 승소시 보수체계라고 해서 변호사의 직업 관련 내용을 다룬 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문 내에 set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단어장에서 그 단어를 정착하다라고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지문에서는 해결하다,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단어장에서 외운 똑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빠지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은 쉬워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을 종합해보면 수능은 쉬워지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답은 변별력 확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 저번 수능이 치러지고 나서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뉴스, 기사 아니면 각종 교육 관련 보도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은 변별력 확보, 국수형 모두 어려워 변별력 확보, 킬러 문항 없었지만 변별력 높여 변별력 다 잡은 수능.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년 수능의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변별력이 여전히 확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1, 고2 친구들이 볼 향후 수능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확보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영어 1등급 비율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영어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6에서 8% 사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 수능, 2024 6월 모의평가는 7점 후반대의 비율을 보여주었어요. 적정 비율이었죠. 자, 근데 아까 말했었던 교육부 발표가 있고 나서 처음 치른 모의평가의 1등급 비율이 4.37%였습니다. 사실 상대평가인 과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특히 그때 현역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가 2등급, 3등급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수시에 최저를 충족하는 데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한 차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수능은 쉬워질 것인가? 아니요, 여전히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도 여전히 변별력이 확보가 잘 된 채로 나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있었던 상황이고 올해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6월 모의평가, 지금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평가의 비율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의평가가 1등급이 1.47%가 나왔어요. 아마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1.47%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비율이지요. 사실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같은 과목은 1등급 비율이 4%가 유지가 되는데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가 나와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게요. 정말 많이 당황했거든요. 자,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죠. 근데 9월 모의평가는 갑자기 10.94%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상당히 혼란 속에 있는데, 그랬을 때 수능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인가? 정말 단순한 계산으로 이 중간 비율인 한 5%가 나오지 않겠어? 라고 예측이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고3 얘기를 해드린 거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이 올해 본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6월, 9월, 10월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객관적인 지표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답률 비율이에요. 오답률 1등부터 7등까지 오답률이 얼마나 나왔나를 봤을 때 6월, 9월, 10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많은 친구들이 더 영어를 어려워하는구나가 보이지요. 특히 이번 10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0월 학력평가 성적표 곧 가지고 올 텐데 못 본 게 당연해요. 9월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답률 1등 같은 경우에는 75.6%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영어 과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10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1등 비율이 84.3%였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정답을 맞힌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영어가 쉬워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단순히 예스다라고 못 드린다는 말씀을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영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영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지금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읽고 포기하는 문항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낄 만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즉, 누구나 문제풀이를 한 번쯤은 시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절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항이 영어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33번, 34번의 빈칸 문제, 37번의 순서 문제, 39번의 삽입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두세 문제 틀려봤자 90점은 넘으니까 여전히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풀고 넘어가야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독해 문항 18번부터 45번까지죠. 난도가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버린다라는 개념이 없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돼. 중간까지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단서를 종합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생소한 철학, 정치, 경제, 과학 소재의 지문이 나와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 사회탐구를 선택한 친구, 유불리가 있었다면 그러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소재는 앞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적당히 중간까지 읽고 답 찾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계적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지문은 대충 읽고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방법을 통해 답을 찾는다?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하는 영어 독해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정석 독해를 하면서 매력적인 선택지를 분석하는 능력까지 지금 고1, 고2 친구들이 고3 수능 때까지 조금씩 키워줘야 하는 능력인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37번 순서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잘 안 보이셔서 괜찮습니다. 2024 수능 37번이었는데요. 오답률이 거의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other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계적 스킬을 사용해서
but some others로 넘어가야지 그냥 단순히 기계적 스킬을 쓴 거예요. 자, 그 스킬을 쓴 친구들의 비율이 자그마치 선택지 5번을 선택한 28.8%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정답은 30%의 친구들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요. 기계적 스킬을 써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고1, 고2 수능을 예측하려면 2025 수능, 즉 올해 수능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대생 증원 이슈와 N수생 증가, 여전히 높은 변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EBS 연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EBS 설명회 자리로 이곳에 온 것인 만큼 EBS를 활용해서 대비하는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EBS 연계 교재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과목별 연계 내역 살피는 방법은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올해 연계 교재의 변화와 모의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특강에 네모 어휘 네모 어법 문제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원래는 5개의 밑줄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해 6월 모의평가에 딱 30번 네모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동안은 밑줄 어휘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계 교재의 변화를 반영을 한 겁니다. 평가원이.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2021 수능 특강에 순서 유형 정답이 1번인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1번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연계 교재에서 1번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6월 모의평가 마찬가지로 순서 문제가 정답이 1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연계 교재는 공식적으로 수능이 연계가 된다라고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당연히 활용을 하시고 변화를 반영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이 변화를 살피셔야 되는 건데, 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어휘 같은 경우에 원래 왼쪽처럼 5개의 밑줄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모의평가의 오른쪽 3개의 네모 어휘로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당황했죠. 근데 연계 교재를 잘 푼 친구들은 나 이거 수능 특강에서 배웠어 하고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변화를 살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왼쪽에 3번 문제를 보면 정답이 1번이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A로 시작하는 유일한 선택지라 우리 친구들이 버리는 선택지라 생각하고 지워놓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도 1번은 당연히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오답률 1등이었습니다. 오답률이 자그마치 88.5%였어요. 거의 90%에 가까운 거지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정답인 1번을 11%가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가장 많게는 35%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1번은 당연히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을 풀어보고 온 친구라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목별 연계 내역 살피는 방법인데요. 이걸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EBS 홈페이지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요. 자, EBS 홈페이지 고3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연계 내역 분석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9월, 6월 수능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평가의 연계 내역 분석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 국어부터 제2외국어까지 다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항 분석에 보면 변별력 높은 문항을 꼽아놓았습니다. 자, 변별력 높은 문항은 아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연계 내역 분석 자료에 변별력 높은 문항이 대놓고 나와 있어요. 왜 어려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모든 기출을 분석하기가 시간이 없다라 한다면,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방향을 잡고자 한다면 이 변별력 높은 문항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이걸 평가원이 의도하고 변별력 높게 낸 문항이구나. 내가 이 문항을 잘 분석해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계 내용 분석 표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연계하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연계됐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자,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완성 151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5회 8번 문제라고 해서 출처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걸 마찬가지로 살피면서 이렇게 연계된다는 거구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자료는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 영어는요, 사실 연계율이 50%가 항상 넘게끔 출제가 되고 있는데 듣기에서 연계 체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연계 내역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듣기가 총 17문제거든요. 17문제 중 12문제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12문제나 연계가 되었어요.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수능 완성에서 골고루 연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분명히 듣기와 같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위 등급 학생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듣기 문항이 17문항입니다. 배점으로 따지면 37점이에요. 100점 중에 37점이면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따지면 3, 4등급을 차지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각 과목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무엇이 있을까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